예. 오늘 이제 철학과 과학에서의 분계 이 부분 이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210페이지 맨 밑에 현대 이전 비기독교 철학자들의 공유점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 철학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히랍, 그리스 시대로부터 현대 직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현대 직전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이제 20세기 초, 19세기, 20세기 초를 이제 현대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요거 때까지는 그러니까 어쩜 19세기, 20세기 요가 현대니까 요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이 공통점을 이해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합리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합리적으로 모든 거를 생각하고 세상은 합리적이다라고 인식을 한 거지.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나랑 그 승원이랑 대화를 하는데 승원이가 비합리적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은 이게 물인데 이 물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비합리적인 사람은 왜 그게 물이라고 생각하냐고, 나는 이게 돌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아니 모두가 다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다음 자기 억지와 억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비합리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돼. 모든 게 다.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성적으로 이전에 히랍 시대부터 현대 철학가 다 합리적이었다. 합리적이었다는 뭐냐면 공통의 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적어도 공통의 답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자면 승원이 남성이고 지혜가 여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합리적인 공통을 가지고 있어서 남성과 여성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합리적인데, 이게 현대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자신으로 시작할 수 있고 자신의 보편자를 만들기에 충분하게 개별자들을 모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이 합리주의는 인간 자신 외부에서는 지식, 다시 말하면 신으로부터는 지식을 거부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성으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성으로 또 확인되지 않고 또 증명되지 않는 것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성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신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지식을 받지 않고 오로지 내 안에서, 내 이성으로, 내 합리적인 사고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살아가게 된 것이, 이게 근데 이성주의, 합리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또 합리주의,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합리적과 합리주의는 달라요. 예? 합리적인 사람은 다 합리적이어야 하잖아. 그지? 합리주의는 다르다. 합리주의라는 것은 자기 이성 밖에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유한하니까 내 밖에도 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합리주의는 오직 내 이성 안에서 갇혀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첫 번째 공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러니까 지성은 반정립을 통해서 사고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다 읽어야 돼. 사람들은 자기 지성으로 어떤 것은 참이지만 다른 것은 거짓이라는 결론, 어떤 것이 거짓이라면은 다른 것은 참이라는 결론, 반정립이 그럼 이게 참이다 그럼 반대는 거짓이고, 이게 거짓이다 그런 반대는 참이 된다. 그래서 A는 A고 A는 B, A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지. A는 A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거 비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정립 사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반정립 사상이 있다라는 것은 참과 거짓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요게 되게 중요한 사고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까지는 이런 합리주의였고, 그 다음에 반정립 사상, 이성을 매우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 반정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 세 번째 뭐지? 합리주의자들이 이성의 타당성을 신뢰했던 것은 덧불어 이 18세기 이전에 비기독교적 철학자는 또한 낙관론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오직 이성으로 실제에 통일되고 참된 지식을 수립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할 것이라고 믿은 거지.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고전 물리학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지. 고전 물리학으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그게 이제 근대 과학에서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양자역학 공부하면서 조금 얘기하겠지만은, 이거는,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계속 들고 계시는. 어쨌든 간에 있는 게 되다. 지금 움직이지 않죠. 근데 그게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이제 고조물리학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지구가 지금 돌고 있잖아. 지구 계속 우리 지금 돌고 있죠. 그럼 지구가 멈춰 있을까요? 돌고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거 현상을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안 도는 것 같지. 지금 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발견되기 이전의 사람들과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발견된 이후, 그리고 양자역학이 발견되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고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심지어 갈릴레오까지는 어떤 사고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아카데미 학파를 보게 되면은 플라톤 어디? 하늘을 향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 개별절을 향해서. 무슨 표현이냐면 플라톤을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데아의 그림자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데아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모든 근원은 이데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법칙에 따라서 살면 된다. 땅의 법칙.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뭐요? 별개의 공간이다. 완벽한 이원론적이냐. 하늘은 하늘의 방식이 있고 땅은 땅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뉴턴의 물리학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게 뭘까요?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게 뭐죠? 뭐요? 중력? 그렇죠. 중력이지. 중력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그게 지금 땅에서 나타나니까 중력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관성의 법칙이죠. 자, 이게 진자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죠. 가운데 왔어요. 이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게 이제 고전물리학적 방법으로 이제 이거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가속동 원리에 의하여서. 그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전 물리학에서는 여기까지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양자 물리학을 가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 그걸 갖다 과학혁명이라 그러는 건데, 이제 그건 그때 가서 공부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들은 낙관적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성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18세기 이성론자들의 생각이었어. 다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성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합리주의 시대의 과학 발전을 이루거든요. 막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막 생각할수록 나타나잖아요. 뭐 이성적으로 막 생각할수록 과학의 발전하고 특히 과학의 발전이 엄청난 열매를 나타내니까 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는 실제로 과학의 영역에 엄청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학의 영역에. 그게 중요한 거지. 철학은 과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연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은 일종의 철학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모든 지식과 모든 삶을 통일시킬 무엇을 다 희망합니다. 이성으로 다 통일하고자 했던 거. 완전 이제 예를 들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고대 물리학을 이제 깨버린 거지. 여기서는 이제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고대 물리학을 지워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창출하고 뭔가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낙관론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선배들인 18세기 전까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211페이지에 되게 중요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현대인과 오늘날 현대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오늘 우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 중세가 아니에요. 18세기 이전 근대인이 아니에요. 근대라 그래. 18세기 이전은 근대인이 아니고 중세인이 아니고 고대인이 아니야. 우리는 현대인이잖아. 그럼 도대체 현대인은 긴 역사 속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고 할 때 오늘 이제 나의 나됨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과학에서 이런 변화를 볼 거고, 두 번째는 철학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과학, 철학, 그리고 신학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워질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대과학에서 내가 말하는 현대적 근대과학으로의 변화, 여기서 모던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얘기해 포스트 모던 사이언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근대과학에서 여기서 보면은 모던 사이언스는 이때만 해도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셰퍼가 표현을 쓸 때,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포스트 모던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변화는 왜냐하면 우리가 1960 전후 세대 1960년대로 시작해서 우리 포스트 모던 사회로 진입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의 신마르크스주의, 프랑크 프락타파, 그 다음에 우리가 프랑스에서의 이 실존주의 학파를 비롯한 기호학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포스트 모던 사회가 이제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포스트 모던 말 많이 했잖아요. 그 포스트 모던의 그 시대적 배경이 여기에 있다. 한번 잘 이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열린 체계 속에서의 자연 원인의 제일성이라는 개념에서 닫힌 체계 속에서의 자연의 원인의 제일성이라는 개념으로 옮아간 변화다. 자, 첫 번째 과학의 변화가 뭐냐면,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건 열린 체계가 뭐예요? 열린 체계라고 하는 건 이 우주가 다 열려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주 밖에서 우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본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사회 속에 개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 이 개념의 변화는 뭐냐면 닫힌 세계, 이 우주는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스스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누구의 개입이 없이 자연 스스로가 움직인다. 자연 스스로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전체 우주 기계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부분이다. 우주 기계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 이게 더 이상 이제 우주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다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화론이 되는 거지. 그죠? 진화론은 우주의 개입 없이 자연 스스로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읽으면 이 부분은 이제 길 늦더라도 차근차근 다 배워야 됩니다. 17세기, 18세기 과학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했지만 점점 하나님이란 말이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커지니까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이 더 크죠? 자연법이 이제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법 사상은 서구 사상에 되게 중요한 거야. 자연법이. 그러니까 자연법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그 자연법을 어떻게 돼요?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건데 자연법이 다시 하나님을 집어삼키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잖아요.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방법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연이 하나님을 삼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 자연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면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자연의 원리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던 순간 자연의 원리가 뭔가 그 원리에 따라서 삶을 움직이는 거지. 그 자연의 원리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잖아요. 자연의 원리. 아침에 저녁 때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자연의 순환이죠. 해가 뜨면 우리가 일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자. 이게 자연의 순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회 영역에 다 있죠. 그럼 일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해가 있을 동안만. 그러니까 노동 시간도 정해지고 다 이게 자연법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자연만 잘 연구해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자연법이 무서운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필요해서 모든 게 뭐냐면 우주 기계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이 과학은 혹은 뭐 자연주의적 과학, 유물론적 과학인데 이 모든 이 생각들은 이제 어디에 물리학, 천문학화 이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인가율이 또 심리학과 사회학에 다 적용됩니다. 기계적 인가율. 이라고 하는 게 되게 원인과 결과가 있다. 고전물리학 핵심이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다 이성적으로 볼 때 이성의 방법으로 다 보는 거죠. 이성.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할 때 예를 대표적으로 심리학적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봐요? 이게 인간율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법으로 본다면 뭐가 돼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의 속성이 뭐냐, 부패된 속성이 뭐냐를 따라서 우선 인간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성적, 심리학적 관점으로 인간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지는 거지. 그 대표적 프로이드처럼 이 사람의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다. 이 사람 어린 시절의 성적인 문제로 이 사람이 바뀌어졌다. 이게 보는 거에 다. 그러니까 융의 심리학에서 꾸베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제 융도 이제 조금 너무 이제 뭡니까 프로이드가 생각과 좀 다르게 가지만 거의 그 긍정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뭐죠? 인간의 이성적으로 인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TV에서 나오는 금쪽이니 뭐니라고 하는 아이들 프로그램도 전부 다 뭐예요? 다 거기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죠.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고 그 아이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에 끝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란 말이야.
근데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에 문제가 된 것들은 죄가 아니라 다양한 뭐죠? 네,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요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 지금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정신병원 가거나 정신과 치료받을 때 우리 죄인입니다, 이거 인식하지 않잖아요. 타락한 죄인의 관점에서 우리를 접근하지 않거든요. 다 이런, 예를 들면 인간은 우주 기계의 일부분이다. 여러분 기계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고치면 되는 거죠. 그 부분만. 그죠? 그러니까 이 사상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영적인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사실 극단은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라 또 한쪽은 신비주의적이고, 나중에 이제 포스트 모던이 나타나지만 이런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요소가 가득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닫힌 체계 속에서의 인간의 이해. 우린 자연 안에서만 내가 존재한다. 그 나를 이해할 때, 우린 다 물어보죠. 부모는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이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간섭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죠? 예. 자, 보세요. 물론 이제, 이 개념 잘 보십니다. 초창기 과학은 위대한 도약을 당연히 이루었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거기 읽으면 재밌다. 특히 초창기 과학의 위대한 도약을 이루었던 과학자들은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주목하나, 이 개념이 발생한 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새로운 교련을 취한 과학자들이 다른 철학적 기반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과학에서 발견한 것 자체가 이러한 견해를 그들이 갖도록 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의 세계관이 그들을 이러한 자리로 이끌었다. 그런 자연주의적 혹은 유물론적 전제를 갖게 되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초창기 과학자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지만 점점 뭐가 바뀌면서 철학적 기반을 수용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면서 과학도 바뀌는 거예요. 그걸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과학혁명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세계관의 변화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젊을 때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거, 토마스 쿤의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책을 소개하지만, 그래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세계관이 변화가 돼서, 과학혁명은 과학의 발명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세계관이 바뀌어서 과학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누굽니까? 유발 하라리가 나중에 나온 책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오늘날 우리가 인간이 된 게는 세계관의 인지혁명을 통해서 됐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만들어 간 겁니다. 인지혁명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으니,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대단히 이제 유명한 거. 우리 때는 토마스 쿤이 정말 과학혁명이라는 거예요. 과학혁명 됐는데 그것은 뭐로 이루어진 거다? 과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 바뀌어서 과학혁명을 이루었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마스 쿤이 말하기를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 도약해 다 바뀐 거예요. 시프트한 거예요. 그거 갖다가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래서 과학의 혁명이 되었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걸 유발 하라리가 인지혁명으로 보는 거야.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오늘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수없이 많은 그 종들이 있었죠. 호모 에렉투스라는 뭡니까? 에렉투스도 있고 호모 사피엔스 있고 또 뭐죠?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이런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들 가운데
호모사피엔스만 인지혁명을 일으켜서 오늘날 인간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혁명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도태됐다. 그래서 오늘 다 도태된 거고 오늘 계속해서 인지혁명을 통해 오늘 인간이 문화를 만들고 여기까지 왔다. 어때? 되게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그 그럴듯한 근거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이 책에 근거하여서 나는 유발 하라리가 만들어냈다. 그 되게 독창적이고 똑똑한 친구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이제 책을 그 다음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왜냐하면 한 세대를 움직였던 책 한 권만 읽어도 시대를 이해하는 되게 도움이 돼요. 이게 오래 갑니다. 젊을 때 읽으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어놓으면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그럼 도대체 세계관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도대체 이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게 된 이 세계관의 변화는 어디서 왔는가? 이건 이제 철학자들의 몫이죠. 네, 1부 마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 이 철학자들의 변화를 보겠습니다.